서울 신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백합과 샴페인 골드빛 조명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성진그룹과 또 다른 유력 가문의 결합을 축하하는 거대한 행사였다. 하객들의 낮은 담소 속에는 부러움과 계산적인 시선이 뒤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율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한지수가 서 있었다. 한지수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비범한 두뇌와 노력으로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후계자 김태환을 만났다. 오늘 이 자리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정점처럼 보였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곧 남편이 될 남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행복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김태환은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로 신부 옆에 서 있었다. 성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오늘 그의 미소는 특히나 눈부셨다. 주례사가 사랑의 서약을 읊기 시작했을 때 태환은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지수가 막 네라고 대답하려던 찰나였다. 그 순간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장내의 모든 음악과 속삭임을 찢어발겼다. 모든 시선이 단상 측면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성진그룹의 안주인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박 회장, 박선영, 이 마이크를 쥔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복은 오히려 위협적인 갑옷처럼 보였다. 이 역겨운 사기극을 당장 멈추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 김태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지금 무슨... 그는 당황하며 박 회장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불타는 시선에 뒷걸음질 쳤다. 그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권력 아래 평생을 살아왔다. 지수를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그 용기는 어머니의 분노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저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볼 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박 회장은 아들을 무시하고 지수를 향해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했다. 저 여자는, 한지수는 우리 성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한 산업 스파이입니다. 거대한 충격이 하객들을 휩쓸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태환이를 유혹한 파렴치한 꽃뱀이자 뒤로는 다른 남자들과 노란한 부정한 년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손짓하자 신랑 신부의 행복한 사진이 걸려 있어야 할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지수가 낯선 남자와 호텔방에 들어가는 듯한 흐릿한 사진. 성진그룹의 기밀 문서처럼 보이는 파일들이 그녀의 개인 이메일 함에 있는 스크린샷이 나타났다. 이것 보십시오. 이 여자가 우리 아들을 속이고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조작된 증거들이었지만 이 충격적인 순간에 그 진위를 따지는 사람은 없었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아닙니다. 저건 사실이 아니에요. 조작된 거예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박 회장의 분노에 찬고함에 묻혀버렸다. 닥쳐라, 감히 어디서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하객들은 이제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세기의 신부였던 그녀는 순식간에 추악한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태환 씨, 당신은 알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말 좀 해줘요. 제발. 지수가 태환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태환은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작은 행동이 지수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그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자신을 지켜줄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박 회장의 잔인한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내년이 감히 내 아들의 순정을 가지고 놀아 성진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넘봐 천박한 것. 그녀는 경멸이 담긴 눈으로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 네가 걸친 그 보석, 전부 내 아들 돈으로 산 것들이다. 넌 그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어. 저 더러운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의 신부 행세를 해. 당장 저 여자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벗겨. 박 회장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망설이다가 박 회장의 재차 고함에 단상으로 뛰어올랐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안 돼요. 왜? 왜 이러세요? 태환 씨, 제발. 그녀는 태환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는 시선을 피한 채 굳어 있었다. 경호원들이 지수의 가녀린 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놓으세요. 놓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한 경호원이 그녀의 드레스 어깨 부분을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었다. 순백의 실크가 찢겨나가며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났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모두 찍어요. 저 여자의 본 모습을 감히 성진가를 속이려던 대가를 똑똑히 보여줘.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외쳤다. 경호원들은 계속해서 드레스를 찢어내렸다. 값비싼 레이스와 진주 장식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지수는 최소한의 속옷만 남긴 채 거의 반나체가 되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몸을 떨며 무너져 내렸지만 경호원들은 그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사회적인 살인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비참한 과거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다시 덮쳤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저 여자를 당장 이 호텔 밖으로 끌어내. 내쫓아. 박 회장의 최종 명령이 떨어졌다. 경호원들은 지수의 팔을 잡고 짐짝처럼 끌기 시작했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끌려가며 마지막 남은 존엄성으로 몸을 가리려 애썼다. 하객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길을 열었고 그들의 동정심 없는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온몸에 밝혔다. 태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연회장 바닥에 흩어진 백합 꽃잎들이 그녀의 맨발에 짓밟렸다. 향기로운 꽃향기와 샴페인 냄새가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다.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내일 아침 그녀는 대한민국 전체의 조롱거리가 될 터였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대로 의식을 잃고 싶었다. 지수가 연회장 입구에 거대한 문을 거의 다 지났을 때 굳게 닫혀있던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밖에서부터 강력한 냉기가 밀려들었고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방 안에 화려한 조명을 등지고 서 있어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그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처럼 이 혼돈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원단은 최고급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깊고 어두운 눈은 연회장 전체를 순식간에 훑었다. 몇몇 재계 총수들이 그를 알아보고 경악했다. 권희준 글로벌 에이펙스의 CEO. 대한민국 경제계에 보이지 않는 손. 그가 왜 여기에? 박 회장조차도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순간 말을 잃었다. 성진그룹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글로벌 에이펙스의 권희준 앞에서는 작은 회사에 불과했다. 그는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은둔의 경영자였지만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그가 이런 스캔들 현장에 직접 나타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권희준은 박 회장이나 굳어버린 김태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사람,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반나체의 지수에게로 향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경호원들 앞에 멈춰 섰고 경호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은 손을 놓았다. 이주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재킷이 지수의 떨리는 몸을 감쌌다. 재킷에서는 짙은 머스크 향과 희미한 담배 향이 났다. 지수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물 어린 눈이 그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알 수 없는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완전히 가린 재킷을 여며주었다. 권희준은 지수를 부추겨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박 회장과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이 여자는 내 것이다. 그는 선언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이 자리의 모든 권력 관계를 재정의하는 폭탄 선언이었다. 박 회장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반박하려 했다. 권 대표, 지금 이게 무슨... 저 여자는 사기꾼. 하지만 권희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박선영 회장, 오늘 이 일, 당신은 성진그룹 전체를 걸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지수는 모든 기력이 다한 듯 그의 가슴에 기댔다. 권희준은 수백 대의 카메라와 경악에 찬 시선들을 뚫고 마치 왕이 자신의 것을 되찾아가듯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연회장에는 정막과 거대한 폭풍의 전조만이 남았다. 권희준의 마이바흐 차량 내부는 외부의 모든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한지수는 값비싼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여전히 남자의 재킷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지독한 수치심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권희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뿐 방금 전 지옥에서 그녀를 구해낸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다. 차는 한남동의 가장 은밀하고 보안이 철저한 최고급 빌라
더 힐의 정문을 통과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펜트하우스로 바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자 지수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에 잠시 멈칫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최고급 예술품처럼 보였다. 이곳은 성진가의 화려함과는 다른 차갑고 압도적인 부의 정점이었다. 씻고 옷을 갈아입어. 권희준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가 손짓한 곳에는 이미 고급 실크 가운과 새 옷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10분 후에 주치의가 도착할 거다.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이나 따뜻함도 없었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다루듯 그녀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순서대로 지시할 뿐이었다. 지수는 그의 지시에 따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욕실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거대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마스카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권희준의 거대한 재킷, 그 밑으로 찢어진 속옷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방금 전의 굴욕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며 속이 메스꺼렸다. 그녀는 샤워기 물을 세게 틀고 그 아래서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박 회장의 목소리와 기자들의 플래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수가 가운을 입고 나왔을 때 중년의 여의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숙련된 솜씨로 그녀의 몸의 남멍과 찰과상을 확인하고 소독했다. 다행히 심각한 상처는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실 겁니다. 의사가 진정제를 건네려 하자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맑은 정신으로 버텨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의사는 더 권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권희주는 거실 중앙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지수가 맞은편에 앉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왜 저를 구하셨죠? 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이런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위험을 감수할 리 없었다. 동정심 때문이라면 동정권이준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지수 씨, 나이 27, MIT 금융공학 석사 최우수 졸업. 졸업 논문은 알고리즘 기반 위험 예측 모델이었지. 성진그룹이 최근 3년간 성공시킨 M&A 뒤에 당신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 그가 태블릿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그녀가 성진그룹에서 비밀리에 수행했던 프로젝트 분석 자료들이 떠 있었다. 당신은 신데렐라가 아니야. 당신은 성진에 숨겨진 두뇌였지. 지수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김태환조차 모르는 오직 박 회장만이 알고 이용했던 그녀의 진짜 능력이었다. 박 회장은 그녀의 재능을 철저히 이용하면서도 밖으로는 그녀를 그저 운 좋은 고아 소녀로 포장했다. 박 회장은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했어. 성진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기둥을 제 손으로 뽑아버렸으니까. 그것도 아주 요란한 방식으로. 권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10년 전 성진그룹의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박선영은 불법 비자금과 검은 커넥션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덮었고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지. 나는
그날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성진을 무너뜨릴 기회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박선영은 생각보다 교활했고 그들의 방어막은 견고했지. 적어도 오늘까진. 그는 지수에게 다가왔다. 박 회장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지. 당신의 명예,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의 자존심까지. 나는 당신을 동정해서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이 필요해서 구한 거지. 그가 지수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분노와 절망을 그는 정확히 읽어냈다. 당신은 성진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어. 그들의 자금 흐름, 그들의 불법 거래, 그리고 박 회장의 탐욕까지. 당신은 내게 완벽한 무기야.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이상하게도 지수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뭘 원하시는 거죠? 지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복수. 권희준이 간결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에게 글로벌 에이펙스의 모든 자원과 힘을 제공하겠다. 당신을 짓밟은 자들에게 그대로 대갚아줄 기회를 주지. 대신 당신은 내가 성진그룹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고용계약서나 혼인서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해 복수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서에 가까웠다. 선택은 당신 몫이야.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그는 그녀를 공주처럼 데려왔지만 공주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는 여왕을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만들려 하고 있었다. 지수는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김태환의 비겁한 외면과 박 회장의 잔인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들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결심한 자의 차갑고도 결연한 눈빛이었다. 권희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전날 밤의 스캔들로 들끓었다. 모든 신문 일면과 온라인 포털 메인을 한지수의 굴욕적인 사진이 장식했다. 세기의 결혼식, 추악한 사기극으로 막 내리다. 성진그룹 예비며느리, 알고 보니 산업 스파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난무했다. 대중은 그녀를 향해 무자비한 돌을 던졌고 그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여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은 권희준의 펜트하우스 방음벽을 뚫지 못했다. 한지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젯밤의 충격과 절망은 차가운 분노로 응축되어 그녀의 이성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권희준이 준비해둔 깔끔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찢겨나간 웨딩드레스의 잔상은 그녀의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텅 빈 눈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서재로 걸어 들어가자 권희준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가 그 시간에 그 복장으로 나타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했다. 결심이 섰나 그가 물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어젯밤 그가 내밀었던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펜으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성진그룹을 해체하는 것. 그게 당신의 목표죠. 좋아요? 뼈 한 조각 남기지 않고 씹어먹게 해드리죠. 권희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들어와. 곧바로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글로벌 에이펙스의 법무팀장이자 내 오른팔인 최진혁 실장이다. 앞으로 한지수 씨가 필요로 하는 모든 법적 지원과 정보 수집을 총괄할 거다. 최 실장은 지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프로답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 전체가 당신의 작전실이다.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은 국정원보다 뛰어나. 외부에서 그 어떤 해킹이나 도청도 불가능해. 권희준이 거대한 벽면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건 글로벌 에이펙스의 메인 서버와 직통으로 연결된 슈퍼컴퓨터다. 당신이 성진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수백 배는 빠를 거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요청해. 하루 안에 당신 책상 위에 올려놓지. 그는 그녀에게 무제한의 신용카드와 새로운 신분증을 건넸다. 지수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을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쟁처럼 받아들였다. 성진그룹의 지난 10년간 재무제표 원본, 모든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 내역, 그리고 박선영 회장의 개인 자산 관리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김태환이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 보고서와 그 자금 승인 내역도 전부요. 그녀는 김태환의 무능함과 탐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데이터에 몰두했다.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커피와 간단한 식사로 연명하며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숫자들과 씨름했다.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성진그룹의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 속에서 그녀는 박 회장이 숨겨둔 검은 돈의 흔적을 찾아내려 했었다. 권희준은 그녀의 이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구해낸 것이 상처 입은 새가 아니라 날개가 꺾인 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성진그룹은 패닉 상태였다. 박선영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부수고 있었다. 감히 권희준 따위가 내 일에 끼어들어. 그녀는 권희준이 한지수를 데려갔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방이 아니었다. 글로벌 에이펙스의 수장이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저기를 드러낸 것이었다. 김태환은 옆에서 겁에 질린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당장 언론을 움직여 한지수.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박 회장의 명령에 성진그룹 홍보실은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박 회장이 조작했던 증거들을 언론에 살포했다. 한지수가 다른 남자와 찍힌 사진 합성된 것이었다. 그녀가 경쟁사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듯한 CCTV 영상 역시 조작이었다. 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그녀는 희대의 사기꾼, 정신병적인 거짓말쟁이, 돈에 미친 여자로 낙인 찍혔다. 어머니. 하지만 권희준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권희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김태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회장의 불벼락이 떨어졌다. 닥쳐라. 네가 그녀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이 사달이 난 거야. 권희준이 무서워서 내 아들 결혼식을 망친 년을 그냥 두라고.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권희준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박 회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정치권 인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세청과 공정위에 연락해 글로벌 에이펙스 코리아를 특별 세무조사하고 모든 계열사를 독과점 혐의로 조사하라고 해. 그녀는 권희준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그의 사업체를 흔들어 압박하려 했다. 성진그룹의 로비를 받은 몇몇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언론은 슬그머니 글로벌 에이펙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외부의 움직임은 펜트하우스 안의 지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데이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를 통해 복잡하게 세탁되던 자금의 흐름.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분명한 박선영의 비자금 흔적이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찾았어요. 지수가 마침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그녀는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박선영이 정치인들과 검사들을 매수해온 검은 돈줄.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돈의 뿌리를 찾았다고요. 권희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빨리 핵심에 도달할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녀의 집념과 분노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그녀가 내민 분석 차트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선과 숫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그 끝은 단 하나의 목표. 박선영을 향하고 있었다. 좋아.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하지. 한지수가 찾아낸 것은 단순한 비자금 계좌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진그룹이 수십 년간 대한민국 상류층을 어떻게 부패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정교한 시스템의 설계도였다. 박선영 회장은 미래전략연구소라는 위장재단을 통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세탁했다. 이 돈은 미술품 구매, 해외 유학 지원, 학술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정계, 재계, 법조계의 핵심 인사들에게 꾸준히 흘러들어갔다. 그 대가로 성진은 법의 심판을 피하고 각종 특혜를 누려왔다. 권희준은 지수가 내민 보고서를 검토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 며칠 만에 자신의 법무팀이 10년간 추적해온 것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박선영은 이 돈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밀었고 유력 대선 주자에게 줄을 댔군. 이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내 아버지가 무너졌을 때 이들이 모두 눈을 감아준 이유가 여기 있었어.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은 현직 부장검사인 이성진입니다. 그는 박 회장의 대학 후배이자 그녀의 가장 충실한 개 역할을 하고 있죠. 성진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막아온 방패막이입니다. 그녀는 이성진 검사의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미래전략연구소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작품을 구매한 내역을 띄웠다. 완벽한 위장 거래였다. 이걸 터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박 회장이 꼬리를 자를 겁니다. 지수가 분석을 이어갔다. 우리는 그들이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은 균열을 만들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이었다. 언론을 이용해야 하지만 성진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권희준은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다. 최 실장. 그가 인터컴으로 최진혁 실장을 불렀다. 독립언론사 뉴스타파의 홍 기자에게 연락해. 그러면 성진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증거는 당신이 직접 정리해. 홍 기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지만 핵심을 꿰뚫을 수 있도록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 대신 공동의 목표를 향한 완벽한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수는 다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방대한 자료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출처를 역추적할 수 없는 자료들만 골라냈다. 그녀는 이성진 부장검사의 아내 갤러리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박선영의 차명 계좌에서 흘러나온 결정적인 증거 몇 가지만을 추렸다. 모든 자료는 암호화되었고 여러 개의 해외 서버를 거쳐 익명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그녀의 작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며칠 후 권희주는 펜트하우스의 라운지에서 지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거대한 스크린에 뜬 뉴스를 응시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방금 홍 기자와 접촉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준이 말했다. 자료는 전달됐고 그쪽에서도 물었습니다. 지수는 와인잔을 들어 입술만 살짝 적셨다. 박선영은 절대 이 정도 타격으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반격해 오겠죠. 이건 그저 그녀의 신경을 건드리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가 반격할 때 우리는 그녀가 숨기고 있는 더 큰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권희주는 그녀의 냉철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에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완벽한 전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은 성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낭비했어. 한지수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능력은 고작 김태환 같은 멍청이를 보좌하는 데 쓰일 것이 아니었어. 그땐 그게 제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수가 씁쓸하게 대답했다. 사랑이라고 믿었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박 회장은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동화는 없어요. 오직 거래와 힘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녀는 이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제게 힘을 줬죠.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영혼이었지만 그 상처를 복수라는 단단한 갑옷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주는 그녀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의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뉴스타파의 웹사이트에 단독 기사가 터졌다. 단독 성진그룹 위장재단. 현직 부장검사 부인 갤러리에 수십억 수상한 거래 의혹. 기사는 지수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지만 날카롭게 의혹을 제기했다. 즉각적인 파장은 없었다. 메이저 언론사들은 성진의 눈치를 보며 기사를 받아쓰지 않았다. 박선영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겨우 이 정도인가 쥐새끼들처럼 숨어서 흠집이나 내다니. 그녀는 즉시 홍보실에 연락해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무팀을 시켜 뉴스타파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이것이 권희준의 경고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주식시장은 언론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성진그룹의 주력 계열사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혹의 본질을 파악하고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장 마감 1시간 전 주가는 5% 이상 폭락했다. 성진그룹 이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단 하나의 독립 언론사 기사로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한 것이다. 박 회장은 경로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지수. 그년 짓인가? 아니면 권희준인가? 그녀는 이성진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라고 소리쳤다. 펜트하우스에서 지수와 이주는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시장은 박선영의 도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는 이제 이 작은 불씨를 끄기 위해 더러운 손을 더 깊이 담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권희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어. 이제 그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 그는 지수를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당신의 승리를 위하여. 지수도 잔을 들었다. 아니요. 우리의 복수를 위하여.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서울의 야경 아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성진그룹 주가의 소폭 하락은 박선영 회장의 오만함에 불을 붙인 도화선에 불과했다. 그녀는 시장의 경고를 권희준의 유치한 도발로 치부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정계와 법조계를 주무르며 그 어떤 위기도 돈과 권력으로 짓밟아왔다. 그녀에게 권희준은 그저 돈 많은 젊은 애송이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기회에 감히 자신에게 덤빈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이성진 검사, 일 처리할 때가 됐어요. 박 회장은 이성진 부장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희준, 그놈이 뉴스타파 같은 찌라시를 이용해 우리 주가를 흔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시세 조종이자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그녀는 사실을 날조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당장 글로벌 에이펙스를 압수수색하고 권희준을 소환해요.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성진 검사는 잠시 망설였다. 상대는 글로벌 에이펙스의 총수였다. 하지만 박 회장에게 받은 뇌물의 액수가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이미 오래전에 마비시킨 상태였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는 즉시 권희준이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공매도 차익을 얻었다는 가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제공한 자금은 그가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며칠 만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대한민국 경제계의 성역과도 같던 글로벌 에이펙스 코리아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박스에 담긴 서류와 하드디스크가 연이어 실려나갔다. 언론은 거대 자본의 탐욕, 검찰 칼끝에 서달하며 대서특필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TV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권희준에게는 시장 교란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즉각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박선영은 권희준이 이제 겁에 질려 자신에게 백기를 들고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한지수를 내놓고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관대하게 이번 사태를 덮어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 속에서
김태환은 어머니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주가나 회사의 명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지수가 감히 자신을 버리고 권희준의 여자가 되었다는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고아원 출신의 천한 것이 자신의 순정을 배신하고 더 부유한 남자에게 붙어먹었다고 생각했다. 그년 당장 내 앞에 끌고 와. 김태환은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해 자신이 따로 관리하던 용역 깡패들을 불렀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라고 했지. 거길 24시간 감시해. 한지수가 나오는 순간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게. 아니,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잡아와. 내 발 앞에 꿇어앉힐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펜트하우스 안에서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권희준을 향한 검찰의 압박에도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박 회장이 예상대로 움직였군요. 하지만 이건 이성진 검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 권 대표님을 압박해 뭔가를 얻어내려는 수작이겠죠.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녀는 이미 이성진 검사와 박 회장의 커넥션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모니터 한 구석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펜트하우스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차량들. 전문적인 감시 요원이 아니라 어설픈 동네 양아치 수준의 미행이었다. 그들은 대놓고 담배를 피우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박 회장 라인이 아니에요. 지수는 즉시 차량 번호를 조회했다. 대포차였지만 그 경로를 추적하자 김태환의 개인 비서와 연결된 흔적이 나왔다. 김태환. 역시 당신이군요.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김태환의 유치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분명 자신이 권희준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납치해서라도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박 회장의 계산된 공격과는 다른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즉시 권희준에게 연락했다. 김태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납치하려 해요. 권희준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도 태연했다. 어떻게 하고 싶지? 그가 물었다. 미끼가 되겠어요. 지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김태환이 불법적인 납치를 시도하는 현장을 덮쳐야 합니다. 박선영의 방패막이 이성진과 그녀의 아킬레스건 김태환을 동시에 무너뜨릴 기회예요. 권희준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좋아, 최 실장. 이준이 인터컴으로 최진혁 실장을 불렀다. 네 개인 경호팀. 블랙옵스 전원을 펜트하우스 주변에 배치해 김태환의 쥐새끼들이 손끝 하나라도 대는 순간 모든 증거와 함께 생포해. 경찰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 그리고 다음 날 권희준의 검찰 출석일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서울중앙지검 입구를 가득 메웠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권희준은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당당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묵묵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성진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권희준을 맞이했다. 권희준 대표. 앉으시죠.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우습게 보였습니까?
그가 거만하게 서류를 넘겼다. 당신이 시장을 교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박 회장에게 사죄한다면 연극은 그만하지. 이성진 씨. 권희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당신이 이걸로 날 압박해서 박선영에게 뭘 받아내려는지 알아. 하지만 당신 큰 실수를 했어. 권희준의 변호인단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졌다. 그게 뭐요? 이성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아내 갤러리. 아르떼. 지난 5년간 박선영의 비자금 재단에서 사들인 미술품 목록이요. 권희준이 서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건 그 돈이 스위스 은행에 당신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지. 수백억 대의 뇌물수수.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당신은 검사가 아니라 범죄자야. 이성진. 이성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박 회장과의 거래가 이렇게 완벽하게 노출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 네가 이걸 어떻게? 당신이 날 소환하기 전에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권희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선택은 두 가지야. 지금 당장 나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당신이 가진 박선영 커넥션 원본 파일을 넘겨. 그럼 이건 덮어주지. 아니면 이 자료는 지금 즉시 대검찰청 특수감찰과로 넘어간다. 같은 시각 한남동 펜트하우스. 지수는 계획대로 일부러 경호원 한 명만 대동한 채 저녁 약속이 있는 것처럼 차에 올랐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적한 골목에 접어드는 순간 검은색 밴 두 대가 앞뒤를 막아섰다. 김태환이 고용한 깡패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한지수 내려. 김태환 사장님 명령이다. 그들이 차 유리를 깨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났는지 순식간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을 덮쳤다. 권희준의 블랙옵스 팀이었다. 그들은 총알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단 몇 분 만에 깡패들은 모두 팔다리가 꺾인 채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과정은 여러 각도에서 고화질 카메라로 녹화되고 있었다. 최 실장이 지수가 타고 있던 차 문을 열었다. 무사하십니까? 한지수 씨. 지수는 차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진 깡패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경찰에 넘기세요. 김태환의 납치, 교사 혐의로. 증거는 차고 넘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방금 전 이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을 한 언론사 기자에게 전송했다. 1시간 뒤 권희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검찰청을 걸어 나왔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그는 오해가 풀렸다는 짧은 말만 남겼다. 이성진 검사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자신의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박선영의 가장 강력한 방패는 무력화되었고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아들은 납치 교사라는 치명적인 범죄 혐의에 휩싸이게 되었다. 박선영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매년 형식적인 축제처럼 치러지던 정기 주주총회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룹의 후계자인 김태환 부사장이 불법 납치 교사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 그들을 비호하던 검찰 라인의 핵심. 이성진 부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임.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주가 폭락. 성진그룹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였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박선영 회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선영은 단상 위에 섰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으려 했었지만 짙은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피로감과 창백한 안색이 그녀의 불안을 드러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그룹 안팎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에는 사죄가 아닌 분노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준비된 연설을 이어갔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혼란은 성진그룹의 눈부신 성장을 시기한 외부 세력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음해 공작입니다. 그녀는 아들 김태환의 문제조차 경영권 승계를 방해하기 위한 비열한 함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이며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재무제표를 스크린에 띄우며 올해의 경영 성과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핵심 계열사들은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박선영의 리더십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그녀의 말이 절반쯤 이어졌을 때 한쪽 구석에서 격앙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거짓말 마시오. 지금 우리를 바보로 아는 겁니까? 한 중년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떨며 소리쳤다. 아들은 구속되고 주가는 반토막 났는데 뭐가 견고한 성장이라는 겁니까? 외부 세력이 누군지 똑똑히 밝히시오. 그 말을 시작으로 장내는 걷잡을 수 없이 소란스러워졌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라. 경영 실태를 공개하라. 박선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경호원, 저 사람 끌어내. 그녀가 경호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바로 그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강당의 거대한 이중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소음과 고성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눈부신 복도의 역광을 등지고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본능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먼저 안으로 들어선 것은 권희준이었다. 그는 완벽한 핏의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장내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그가 왜 이 자리에 박선영의 눈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다. 하지만 주주들의 진짜 경악은 그의 뒤를 따라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자를 향한 것이었다. 한지수였다. 굴욕 속에 쫓겨났던 그날의 피해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에 권력의 갑옷처럼 보이는 짙은 코발트 블루 색상의 파워슈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와 차가운 무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와 경멸,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권희준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저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박선영이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오만한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경호원들 당장 저것들을 끌어내. 저 미친년과 권희준을 당장 내쫓으란 말이다.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두 사람을 막아서려 했지만 권희준의 차가운 시선 한 번에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권희준은 박선영의 발악을 무시하고 연단 옆에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박선영 회장, 여기는 성진그룹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인 신성한 자리입니다. 당신 개인의 안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박선영이 비웃으며 맞받아쳤다. 주주네까짓게 감히 주주를 논해 여기가 어디라고. 권희준 대표는 권희준의 뒤에 서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의장에게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지난 3개월간 성진그룹의 유통주식 3%를 합법적으로 장내 매수했습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따라서 권희준 대표는 박선영 회장 일가의 이은희대 주주의 자격으로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박선영의 입이 벌어졌다. 박 회장이 아들 문제와 검찰을 이용한 반격에 정신이 팔린 사이 권희준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녀의 목을 조일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15%의 지분을 확보하며 그녀의 독단적인 경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손에 넣었다. 박선영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권희준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마쳤다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지수에게 내주었다.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그녀였다. 지수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박선영이 그녀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지만 지수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주주들을 정면으로 그리고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가 가져온 USB를 메인 스크린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했던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고 또렷하게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 주 전, 저는 이 회사의 회장인 박선영 씨에 의해 산업 스파이, 사기꾼,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 찍힌 채 이 자리가 될 뻔했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주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박선영 회장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앗아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지수가 리모컨을 클릭하자 스크린에 성진그룹의 로고가 아닌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오늘 저는 주주 여러분께 박선영 회장이 말하는 외부 세력의 음해가 아닌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도둑맞았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박선영 회장이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비자금 계좌의 흐름도입니다. 첫 마디부터 폭탄 선언이었다. 박 회장은 미래전략연구소라는 위장 재단을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의 그룹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이 돈은 연구개발비나 사회공헌기금이 아닌 박 회장 개인의 사치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차명 계좌번호가 빽빽하게 들어찼다. 지수는 냉철한 목소리로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다. 이 비자금 중 상당액은 현직 고위 검사들에게 뇌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최근 사임한 이성진 부장검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성진의 아내 갤러리 거래 내역과 스위스 은행 입금 내역을 동시에 띄웠다. 권희준이 이성진을 압박해 받아낸 원본 파일이었다. 그 대가로 성진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선영 회장은 무능한 아들 김태환을 후계자로 앉히기 위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김태환이 추진했던 모든 해외 프로젝트의 실제 손실 내역과 그것이 어떻게 흑자로 둔갑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모든 적자는 고스란히 회사 부채로 전가되었고 그 피해는 오직 주주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장내는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악으로 가득 찼다. 사기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려 한 늙은 주주가 단상으로 물병을 집어던졌다. 내 피 같은 돈, 내 은퇴 자금 물어내. 이 악마 같은 년아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선영은 잿빛이 된 얼굴로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주주들의 분노에 묻혀버렸다. 지수는 발표를 멈추고 경호원들 뒤에 숨으려 하는 박선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단단히 붙잡았다. 박선영 회장, 당신은 몇 주 전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내 옷을 벗기고 나를 쫓아내며 나의 존엄성을 짓밟았지. 지수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분노가 실렸다.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어. 하지만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해온 그 추악한 탐욕과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겠다. 지수가 주주들을 향해 선언했다. 당신은 나를 성진을 좀먹는 스파이라고 불렀지만 진짜 성진을 갉아먹고 주주들의 피를 빨아먹은 기생충은 바로 당신과 당신 아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다. 굴욕은 수백 배가 되어 주인에게 돌아갔다. 박선영이 공포와 분노에 질려 발악했다. 경호원 전현의 마이크를 당장 빼앗아 전현의 입을 찢어버려 그녀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대강당의 모든 출입문이 다시 한번 동시에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색 방탄조끼와 특별수사본부라는 글자가 선명한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쇄도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성진의 라인이 아닌 청와대 직속의 독립된 수사팀이었다. 수사관들이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직행했다. 박선영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그녀의 면전에 차가운 영장을 내밀었다. 박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철컥.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성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재계의 철의 여왕이 자신이 평생 군림했던 왕국의 심장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그날 결혼식장보다 더 잔인하게 그녀를 향해 터졌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로 몸을 떨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지수는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도 슬픔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차가운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권희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었다. 길고도 끔찍했던 싸움이 마침내 막을 내리고 있었다. 박선영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녀는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했던 여왕의 목소리는 수갑소리와 기자들의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성진그룹의 주가는 주주총회가 끝나기도 전에 거래가 정지되었고 다음 날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성은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180도 바뀌었다. 어제까지 한지수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매도했던 그들은 이제 그녀를 성진그룹의 검은 비리를 파헤친 내부 고발자 혹은 복수의 화신으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결혼식장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영상은 박선영의 탐욕과 잔인함을 증명하는 자료 화면으로 재사용되었다. 대중은 그녀의 비극에 분노하고 그녀의 통쾌한 복수에 열광했다. 성진그룹은 즉각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박선영과 김태환은 구속 수감되었다. 김태환은 납치 교사 혐의에 더해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추가되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무너져 내렸다. 박선영은 모든 것이 한지수의 계략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났다. 성진그룹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 하나가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 하나가 통째로 끊어져 나간 사건이었다. 박선영에게 뇌물을 받고 성진을 비호해온 수십 명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특수수사본부의 칼날은 무자비했고 권희준이 제공한 이성진 리스트는 그들의 완벽한 가이드맵이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지수는 이 모든 태풍의 중심에 있었지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그녀를 세상의 광기 어린 관심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직접 성진그룹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사라질 것인지. 그녀는 단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신비로운 인물이 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최진혁 실장과 변호인단에게 넘어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한지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녀를 짓밟았던 자들은 심판받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리만치 텅 비어 있었다.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함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분노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하지만 이제 그 불꽃이 꺼졌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길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성진그룹의 전략가도, 굴욕적인 결혼식의 신부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지수, 그 자체로 다시 서야 했다. 권희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의 도구로 남기를 원치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서 본 것은 절망 속에서도 빛나던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생명력이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이 허무함을 딛고 일어서기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구원자였지만 그녀의 삶을 소유할 생각은 없었다. 이주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는 성진그룹의 자산 인수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매일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각자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혔다. 지수는 그가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다음 장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그녀의 공간을 지켜주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마침내 허무감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성진그룹의 자산 분석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희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타고난 전략가였고, 그녀의 두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이준의 서재를 직접 찾아갔다. 성진 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 RD 데이터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유한 2차 전지 특허 기술은 시장 가치보다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군요. 그녀가 분석 자료를 내밀자
이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돌아왔음을 알았다. 역시 당신을 속일 순 없군.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진의 우량 자산들, 특히 당신이 말한 그 IT 부문과 바이오 섹터를 합병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책상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장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법인의 수장이 필요해. 지수는 계약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글로벌 에이펙스 신규 전략 투자 부문 대표 이사 CEO 한지수. 그것은 성진에서 그녀가 맡았던 그 어떤 직책보다도 무겁고 강력한 자리였다. 그녀는 성진의 잔해 위에서 새롭게 태어날 거대한 제국의 핵심을 이끌게 될 터였다. 그녀는 권희준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파트너로서의 직위였다. 이건 너무 큰 자리입니다. 저는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그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는 차원이 달랐다. 당신은 저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신 것 아닙니까? 복수가 끝났는데 왜 저에게 이런... 그녀의 눈에 마지막 남은 불안감이 스쳤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구석이 남아 있었다. 이용 권희준이 나직하게 웃었다. 한지수 씨, 내가 당신을 결혼식장에서 데려온 순간을 기억하나?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나는 그날 내 아버지의 복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은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를 무너뜨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를 발견했지. 그들은 당신을 신데렐라로 만들려 했지만 그건 당신의 발에 맞지도 않는 유리 구두였어. 그가 몸을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을 공주처럼 데려왔다고들 하더군. 틀린 말이야. 나는 버려진 공주를 구한 게 아니라 진흙 속에 숨겨진 여왕을 알아본 거다. 공주는 왕자가 필요하지만 여왕은 자신의 왕국이 필요하지. 나는 당신에게 그 왕국을 주려는 거야. 물론 그 왕국을 내 제국의 일부로 편입시킨다는 조건 하에. 그의 말에는 그 어떤 감상적인 위로도 낭만적인 고백도 없었다. 오직 지독할 정도의 현실, 인식과 그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의 동정심이나 과거에 관심 없어. 나는 당신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다. 당신은 성진의 모든 것을 파괴했어. 이제 당신 손으로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건설해봐. 지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새로운 목표와 자신감,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이 동정이나 구속이 아닌 존중과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좋아요. 당신의 투자가 최고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죠.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다. 이제 그들은 복수의 동맹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였다. 권희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그는 자신의 지독한 복수극을 완성시켜줄 무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함께 이끌어갈 유일한 상대를 얻었다. 그는 그녀의 지성에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해안에 경의를 표했.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지수가 불쑥 말했다. 이준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펜트하우스에서 나가겠습니다. 저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과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독립된 주체로서
그와 마주 서고 싶었다. 권희주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더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보호막 아래 안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여자였다. 좋아. 최 실장에게 당장 알아보라고 하지.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사적인 영역에서도 나는 당신이라는 파트너를 놓칠 생각이 없는데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뜨거워졌다. 지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